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모략해서는 안 됩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42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크림수왕님 오셨고요. 신비주의 꽃나비님 오셨고요. 메아리님, 이석윤님 오셨습니다. 반도체에 밥 싸먹는 년. 예. 예. 요새 이 닉네임이 참 재밌는 분들 참 많으세요. 깜짝깜짝 놀라겠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지금 함께 하고 계신데요. 그러면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순서부터 하나씩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은요. 최근 진행되고 있는 이 대장동 재판과 관련해서 전체적인 흐름을 좀 조망해보는 순서를 마련해봤습니다. 이 전체적인 흐름을 조망한다라는 것은 뭘 의미하느냐. 지금까지 저희가 그때 재판이 진행될 때마다 그 재판, 오늘 열린 재판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다라는 내용을 디테일하게 전해드리는 그런 데 제가 좀 집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유동규가 뭔 뻔소리를 했다. 그리고 오늘은 검사들이 얼마나 당황했었다. 그리고 판사가 뭐라고 제지를 하더라. 이런 얘기들 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디테일도 중요하지만 큰 의미에서 약간 한 발 떨어져서 전체적인 흐름이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겠죠. 어떻게 보자면 그게 더 중요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잘 좀 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얘기는요, 바로 그런 관점에서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재판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먼저 좀 설명을 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그래요. 이 검찰은요, 항상 보면은 위기에 봉착을 하잖아요. 그러면 위기를 정면 돌파하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위기를 만나면 우회하거나 건너뛰거든요. 그래서 자, 중간 단계에서 우리가 비록 입증하는 데 실패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결론을 봐라. 결론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다면은 유죄가 맞지 않느냐. 이런 식의 논리를 많이 핍니다. 이번에도 그런 방식으로 좀 꼼수를 부리려고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제가 해봤고요. 제가 지금까지 취재한 바로는 대충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소식. 뜬금없는 재탕, 삼탕. 검찰 정말 급했구나. 대선 경선 기탁금 시비. 검찰의 속내는 뭐입니다. 자, 이게 뭔고 하니 이런 겁니다. 자, 대선 경선 기탁금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하면요.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기 위해서는 두 단계를 거쳐야 되죠. 첫 번째가 당내 경선에서 이겨야 되고 당내 경선에서 이겨서 본선을 가게 됩니다. 기탁금은요. 당내 경선 때도 한번 내고 본선 때도 냅니다. 제가 알기로 한 3억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자, 근데 이게 3억이라는 돈이 뭐 작다면 작은 돈이고 크다면 큰 돈이죠. 그래서 뭐 요새 뭐 서울에서 3억이면 제가 보니까 오피스텔 한 채, 한 10평 남짓하는 오피스텔 한 채 가격이 3억이더라고요. 거의 원룸이야. 그러니까 원룸 같은 경우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원룸을 만약에 구입한다면 뭐 원룸을 구입할 리는 없겠지만 하여튼 간에 원룸을 사게 된다면 한 3억 정도씩의 거래를 하더라고요. 전 되게 당황했습니다. 우와, 비싸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자, 그런데
뭐 적은 돈은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뭐 이재명 대표 제가 알기로는 뭐 그 정도를 감당하지 못할 수준은 아닌 걸로 알고 있거든요. 뭐 여튼 자, 그때 대선 경선 기탁금을 내는데 그 기탁금이 유동규한테서 흘러 들어온 돈이다 라고 지금 검찰은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도대체 뭘 근거로 그딴 소리를 하는 걸까요? 3억 원, 아니 뭐 3억 원을 낼 때 어떻게 낸 거냐면 이재명 대표의 그 계좌에서 그 수표 형태로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그 수표를 그리고 그 돈은 그러니까 계좌에 넣는 돈은 이재명 대표가 어머니 돌아가셨을 때 그 조의금 받은 돈 하고요. 그다음에 그 변호사비를 쓰기 위해서 준비해 둔 돈하고 그 현금을 합쳐 가지고 3억을 마련해서 수표로 갖다 낸 걸로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게 왜 어떻게 해서 유동규 돈이라는 거죠?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대목이죠. 자, 사실 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검찰이 어떤 연결고리를 찾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찾지는 못했고 앞으로도 찾기가 쉬워 보이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이 부분 대선 경선 공탁금에 상당히 앞으로 자신들의 전투력을 집중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 그러냐? 자, 오늘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검찰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기탁금에 시비를 거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게 그냥 뭐 검찰이 뭐 그냥 아무렇게나 그냥 시비를 거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근데 검찰이 지금 시비를 건다. 그러니까 대선 경선 기탁금이 유동규로부터 흘러나왔다라고 검찰이 억지를 쓰는 이유, 포인트가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이재명 대표의 비서 배모 씨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배모 씨가 다른 사람한테 막 열심히 전화를 걸어요. 전화를 걸어가지고 아니 재산 신고에 맞춰가지고 그러니까 경선 기탁금으로 낼 돈 좀 빨리 찾아와라. 그래서 입금을 시켜야 한다. 그러면서 재산 신고에 맞춰져 있는 만큼만 돈 가져와라. 이렇게 전화를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 무슨 통화로 남아있다는 거야. 통화 파일이 남아있다는 거야. 글쎄 요새 뭐 자동 녹음 같은 경우도 되니까 통화 파일이 남아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배모 씨라는 사람이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이재명 대표 뒤통수를 때리고 지금 검찰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는 사람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도 갖다 냈겠지. 그래서 뭐 그거는 그렇다 치고 좋아. 그런데 재산 신고에 맞춰서 돈 가져오라고 했다? 이게 왜? 이게 뭐 의심이 될 만한 건가요? 아니 재산 신고에 맞춰 가지고 돈을 가져가야지. 그러면 더 가져가고 덜 가져가고 그러면 되나? 그잖아요. 그리고 워낙에 지금 검찰이라는 게 이재명 대표 뭐 어디 꼬투리 하나만 잡아가지고 꼬투리만 아니면 별 희한한 꼬투리라도 하나 잡아가지고 그걸로 시비를 삼고 있는 상황에서 재산 신고에 딱 맞춰서 돈 가지고 가는 거고 뭐 그게 잘못됐나요? 자, 두 번째는 하필 이 돈이 입금된 그러니까 경선 기탁금이 입금된 날짜가 6월 28일이다. 아니 6월 28일 뭐 내야 되는 날 맞춰서 낸 거지. 그게 6월 28일이라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검찰은요, 6월 28일 날 유동규하고 김용 부원장이 만났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김용이 유동규한테서 돈을 받았다. 그러니까 그때 받은 돈이 일로 간 거 아니냐. 날짜가 어떻게 28일로 똑같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참 억지도 생억지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입금을 할 때 처음에 현금으로 3억을 입금을 했는데 입금을 할 때 보통 이렇게 그 현금을 이렇게 갑자기 툭 입금을 할 때는요 거래 경위를 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근데 거래 경위를 뭐라고 했냐면 생활비와 변호사비라고 입금을 그 경위서를 기록을 해놨단 말이에요. 아니 뭐 입금을 한 게 뭐 크게 잘못인가? 자, 여하튼 이런 세 가지를 가지고 검찰은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각각을 따져봐도 글쎄 이해가 안 가고 이 세 개를 다 엮어 본다고 하더라도 이거하고 어떻게 유동규 돈을 연결을 시키죠? 저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갑니다.
이런 상황이 있다는 이유로 유동규랑 이재명 기탁금을 연결을 시키려면은 중간 단계인 누구? 김용이 유동규를 만난 다음에 이재명을 만났다라는 그 연결 고리가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지금 전혀 밝히지를 못하고 있어. 여하튼 자, 이 부분입니다. 김용이 뭐 유동규에서 돈을 받았다 쳐. 받았다 쳐. 근데 받았는데 이게 이재명한테 가려면 이 사람이 이재명한테 돈을 갖다 줬어야 정상이잖아. 아니 만났거나 아니 만날 수 있는 누군가를 했거나 아까 거기 이제 뭐 여기 이 재산 신고에 맞춰서 돈 가져오라고 했으면 이 비서관을 만났거나 그랬어야 되죠. 즉 여하튼 누구를 만났던 뭐 누구한테 돈을 줬던 간에 연결고리가 있어야 돼. 근데 연결고리 지금 현재로서는 없어요. 검찰도 그걸 말 안 해. 없어.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뭐 어떻게 돈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일로 가려면 유동규에서 김용 와서 일로 가려면 적어도 이 연결될 수 있는 뭐든 다리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뭐 돈이 그냥 휙 던지면 휙 날아가나?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갖다 줬든 누군가 시켜서 전달을 해줬든 그런 고리를 설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거 없이 아니 그냥 유동규를 만나가지고 그날 받은 돈이니까 일로 갔겠지 라는 억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지금 검찰이 쓰는 억지예요. 황당무계하죠. 근데 이거를 중앙일보고 어디고 하나같이 받아 쓰네. 야, 이런 개떡 같은 언론 플레이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자, 그런데 검찰은 몰라 이거? 개떡 같다는 거? 알지? 개떡 같다는 거 알면서도 왜 찰떡같이 써먹고 있느냐? 이유가 있다는 거. 자, 도대체 그러면 검찰은 왜 이런 개떡 같은 트집을 잡아서 이재명을 죽이려고 하느냐? 아니 좀 이재명 같은 사람을 죽이려면 좀 그럴싸한 이유를 가져오든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미 2번이나 실패한 아이템을 또 들고 오는 이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죠. 작년에 한번 써먹었다 실패했고 아까 4월에 한 번 써먹다가 실패했는데 그걸 또 끌고 왔다고. 도대체 검찰이 왜 이러는 걸까요? 이건 누가 봐도 무리 아닙니까? 무리수. 누가 봐도 무리수죠. 그러니까 그것을 뭐 그런 무리수라는 것을 거의 입증이라도 하듯이 받아 쓴 중앙일보 역시도 여러 가지 이 이유를 대가면서 검찰의 이런 주장이 조금 신빙성이 떨어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써놔요. 오죽했으면 조중동이 다 그럴까? 조금 이상하다라고. 자, 그 이유는 사실 이 부분이 검찰의 새로운 재판 전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검찰이 여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어거지를 쓰면 돼. 2번이나 우려먹으려다가 실패한 것들을 세 번째 들이미는 이유는 이게 검찰의 앞으로 검찰이 사용할 재판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지금까지 재판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지금까지 이 대장동 재판, 뭐 본류 재판도 마찬가지고, 김용 정진상 재판도 마찬가지고, 또 뭐 이재명 대표의 배임 쪽 관련된 재판도 마찬가지고, 전체적인 흐름이 뭐가 있습니까? 유동규예요. 유동규가 계속 횡설수설했다라는 겁니다. 그 유동규가 횡설수설을 하면서 남욱이나 정민용 정영학과의 진술과도 계속 어긋나고 있어요. 안 그래도 남욱, 정민용, 정영학의 진술이 조금 신빙성이 낮았거든요. 왜? 결정적인 순간에 그래 그 중요한 얘기인데 너 누구한테 들었니? 네가 직접 본 거야? 그러면 아니 유동규가 그 카드인데 그 유동규는 누구한테 들었는데 만배한테 들었대. 자, 만배가 한 얘기를 유동규가 전한 거죠. 그러니까 전원이야. 자, 그거를 마치 증언이랍시고 뭐 남욱도 정영학도 정민용도 떠버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동규 역시도 자, 정영학, 남욱, 정민용이 내가 이렇게 들었다라고 말하는 대상인 유동규 역시도 말이 횡설수설하는 거야. 그러면 관련자들의 진술이 통째로 다 흔들리는 거예요. 그죠? 신빙성 자체가 흔들리는 겁니다.
오로지 유동규의 입만 쳐다보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 김만배가 또 결정타를 먹이고 있죠. 김만배는 뭐? 아, 유동규 쟤 한 말 다 저 잘못된 얘기예요. 내가 다른 애들한테, 그러니까 남욱이나 정민용이나 이런 애들한테 비용을 좀 분담시키려다 보니까 내가 허언을 좀 했어요. 50억 클럽도 허언이고, 뭐 428억도 허언이고 다 개뻥인데, 그 유동규가 괜히 지금 지도 뻥이라는 거 다 알고 있었으면서 지금 이제 와가 딴소리 하는 거예요. 라고 말을 했습니다. 유동규의 진술 자체가 다 근거가 없다. 심지어 내 말도 근거가 없다. 라고 한 거지. 검찰로서는 딥다 황당할 거예요. 재판의 근거가 될 수 있는 얘기들이 하나도 없어진 거야. 오로지 진술만 가지고 재판을 시작했는데 그 진술이 하나도 안 먹히게 되는, 하나도 쓸모가 없게 되는, 한 줄도 쓸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검찰을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처럼 가면은요, 증거가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 이거 공소기각 나오는 거, 무죄는 무죄인데 공소기각이 나오게 될지도 몰라요. 예? 왜 이딴 사건을 갖고 들어왔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사건을 가져왔냐? 라고 집어 던지는 거죠, 한마디로. 법원이 검찰한테, 야, 이 택도 아닌 걸 갖고 와, 갖고 가! 이렇게 한 거지. 예,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을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검찰로서는 유동규나 김만배의 진술을 우회를 해야 되는 거예요. 검찰은 처음에 김만배가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니까 김만배를 우회하는 전술을 택합니다. 그래서 그 대상으로 누굴 잡았다? 유동규를 잡은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남욱이 돈을 만들고 김만배를 거쳐서 유동규, 그 다음에 뭐 김용, 정진상 이렇게 돈이 갔다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다가 말이 싹 바뀌죠. 갑자기 김만배가 빠져, 그 라인에서. 처음에는 김만배가 돈 달라고, 김만배가 유동규한테 들었더니 돈 달라 카더라. 그러니까 김만배가 그 얘기를 남욱한테 전달했다. 동규가 돈 달라 카더라. 우가 어떻게 하면 좋니? 라고 했다. 라는 식이었는데 나중에 그 부분이 싹 빠져요, 김만배가. 즉 김만배를 우회하는 전술이 만들어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유동규가 법정에서 횡설수설해버리는 데다가 말이 앞뒤가 안 맞고 조리가 없는 데다가 이제 기분 나쁨에 막 폭주해버려. 이제는 유동규의 진술도 쓸 수가 없게 된 거죠. 검찰 입장에서는 유동규도 우회를 해야 돼. 자, 그런데 유동규도 우회하고 김만배도 우회한다. 그럼 증거가 있니? 없지. 자, 이쯤 되면 사실 다른 재판 같았으면 검찰이 포기했을 겁니다. 근데 지금 검찰은 이 재판을 포기할 수 없죠. 이 재판을 포기하는 순간 검찰은 아작날 겁니다. 진짜로. 제가 단언컨대 이 사건에서 어떤 형태로든 간에 검찰이 뭐 무죄가 나온다든지 공소기각이 나온다든지 아니면 상당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나온다든지 할 경우에는 검찰은 탄핵을 당해야 될 겁니다. 뭐 담당 검사들 다 탄핵당할 거야. 탄핵을 안 당하려면은 지가 아마 그 검찰을 떠나야 될 거예요. 자, 지가 검찰을 떠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검찰이 완전히 개박살이 나겠죠. 자, 이 상황에서 검찰이 선택할 수 있는 건 뭐냐? 우회가 안 되지만 우회하는 법이 하나가 있죠. 지금까지 검찰은 혐의가 사실 재판도 사실 축구랑 비슷해요. 빌드업을 해가는 겁니다. 맨 뒤에 최종 수비수부터 미드필더 거쳐서 공격수, 최전방 공격수까지 공이 착착착착 전달되는 거 보고 우리 빌드업 한다 그러잖아요. 재판도 빌드업이야. 그런데 문제는 뭐 최후방 수비수, 후방 수비수에서 최전방 공격수까지 공이 지금 배급이 안 되는 상황인 거지. 미드필드에서 끊긴 거야. 자, 그럼 어떻게 할까? 여러분 같으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보통 우리나라 축구 어떻게 합니까? 미드필더가 통과가 안 돼. 미드필더에서 돌파가 안 돼. 개인기 뭐 부족이라든지 뭐 조직력 부족으로 그러지. 맨날 옆으로 횡패스 하잖아. 횡패스. 백패스, 횡패스. 그러다가 어떻게 한다? 뻥 차지. 맨 뒤에서 맨 앞에까지 뻥 차지.
이런 거 보고 우리가 뻥축구라 그러잖아요. 뻥축구. 예, 뻥축구를 할 겁니다. 중간 단계에서 이게 적의 압박 수비가 너무 강하니까 압박 수비를 뚫을 수 있는 능력은 안 되니 어떻게 한다? 야, 최정 방어를 바로 공을 보내버리는 거. 뻥축구를 하겠다는 거야. 아니, 안 되면 어떡하려고. 뻥축구는 원래 반반이에요. 확률이 반반이에요. 그런데 보통 상대방 진영에 가게 되면은 상대방 수비가 완비가 돼 있잖아. 그러니까 사실은 반반이 아니라 3분의 1, 성공률은 3분의 1 이하로 떨어진대. 자, 그런데 3분의 1 이하로 떨어진데 뻥축구를 하는 이유? 현실적으로 그거밖에 없거든. 좋아. 그렇다면 재판에서 뻥축구는 뭐지? 예. 자, 이 기사를 자세히 한번 보겠습니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검찰 수사 기록 등에 따르면 이라고 돼 있고 통화 녹음과 은행 전표 등을 토대로 한 추론이다 라고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막 근거를 대고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이템은 지난번에 한번 써먹다가 실패한 아이템인데 또 꺼내왔어요. 자, 근데 이 부분은 뭘 말하는 겁니까? 김용에게서 이재명한테 돈이 가는 그 코스죠. 자, 지금은 남욱, 유동규, 김용 요렇게 가는 코스를 입증하려고 그랬어. 그래서 김용한테 가면 이재명한테 갔다라는 식으로 입증을 하려고 그랬던 거야. 김용까지 가면은 이재명한테 가는 거는 금방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 그래서 남욱, 정민용, 유동규, 김용 요 라인을 입증하려고 되게 노력을 했었습니다. 근데 예, 지금까지 말씀드렸지만 요 라인을 입증시키는 게 힘들어졌지. 유동규까지 가는 것도 힘들어졌어. 유동규에서 김용 가는 게 처음에 힘들 거라고 했는데 지금 문제는 유동규한테서 김용 가는 것도는 둘째 치고 유동규까지 가기도 힘들어졌죠. 왜? 일단 말이 안 되기 시작했습니다. 말이 뭐 있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돈을 줬습니다. 누구랑 돈을 줬습니다. 누구랑 같이 김용한테 돈을 줬습니다. 어느 장소에서 라고 말했으면 적어도 그 자리에 나, 누구, 김용 이 세 사람이 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뒤져보니까 김용이 없는 건 둘째 치더라도 야, 유동규랑 니도 같이 안 있었네? 그럼 도대체 이 자리에 누가 있었던 거야? 돈은 누가 주고 누가 받은 거니? 라고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남욱, 정민용, 유동규, 김용으로 이어지는 기본적인 어떤 빌드업 라인이 무너진 거야. 그럼 어떻게 해? 뻥 차는 거지 바로 거야. 이재명한테 바로 뻥 차버리기는 거야. 그러니까 뭐다? 김용이 누구한테 돈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김용한테 유동규가 어떻게 돈을 전달해 줬는지도 모르겠으나 그걸 입증하지는 못했으나 어쨌거나 김용이 이재명한테 돈 줬잖아. 아, 그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 유동규한테 나온 거 아니겠니? 라고 가는 거예요. 예, 재판에서 뻥축구죠. 유동규가 돈을 김용한테 줬다는 거 지금 입증이 안 돼. 우리는 입증하고 싶은데 입증이 잘 안 돼. 그래, 증거 없다 쳐. 자, 그런데 말이야, 김용이 이재명한테 돈 준 건 사실이잖아? 받았대잖아. 자, 그럼 김용, 그 가난한 사람이 몇 억씩 돈이 어디서 났겠어? 유동규가 죽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전달됐는지는 모르겠으나 갔잖아. 그러니 야, 이거 중간 단계 입증 안 됐더라도 입증된 거야, 이거. 유죄가 입증된 거야. 라는 억지를 쓰겠다는 거지. 황당하죠? 뭐 이런 개떡 같은, 이거 무슨 예? 봉이 긴선달 같은 이런 사기가 다 있나 싶으시죠? 예. 이게 검찰이 많이 쓰는 수법이에요, 사실은. 검찰은요, 항상 보면은 중간 단계에서 빌드업을 해가다가 막히잖아요. 그럼 거기를 건너뛰거나 우회를 합니다. 이 단계는 입증이 안 됐지만 그 다음 단계가 입증됐잖아. 그러니 중간 단계 입증 안 됐더라도 아이고 뭐 어쨌거나 뭐 입증 안 해도 크게 상관없는 거 아니야? 라는 식인 거죠. 예컨대 이런 겁니다. 자, 사진을 3개를 찍었어.
장용진의 머리, 가슴, 배 이렇게 찍어다 쳐. 근데 이 가슴 부분이 없어졌어. 자, 그래서 배하고 얼굴만 나왔어. 그랬으면 뭐 배하고 가슴 부분이 없더라도 배와 얼굴을 보니 장용진 맞네. 그러니까 가슴 부분은 없어도 상관없어. 라고 하는 전술을 쓰겠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뭐 얼굴만 나오면 된다는 거예요. 일종의 뻥축구인 거죠. 뻥축구. 예. 황당하죠. 근데 의외로 이게 먹혀요. 여러분 정경심 교수 사건 기억하십니까? 정경심 교수 표창장 건에서 검찰은요, 사실상 표창장이 위조가 됐다는 거 하나도 입증을 못했습니다. 위조 방법, 위조 일시, 위조 장소, 위조한 사람 아무것도 못 밝혔어요. 근데 뭐 하나만 나왔다? 뭐 표창장이 있었던 건 맞잖아. 심지어 표창장 실물도 안 나왔어. 표창장 위조본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야지 이게 진짜 위조인지 가짜 위조인지 알 수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위조본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위조 방법, 위조 장소, 위조 시간, 위조한 사람 아무것도 공개된 게 없는데 아니 어쨌거나 위조된 표창장이 존재하네? 그러면은 이거는 누가 위조했거나 위조한 거 아니야. 그런데 쓴 거는 누가 썼다? 어쨌거나 정경심이 썼네? 그랬으면 유죄야. 이런 거. 중간 단계 싹 들어버리고. 심지어 뭡니까? 검찰이 얼마나 열심히 그 동양대 PC에서 뭐 각종 뭐 파일이 나왔다. 표창장 파일이 나왔다. 뭐 직인 파일이 나왔다 하면서 입증하려고 그랬어. 근데 그게 하나씩 다 깨졌잖아. 말이 안 된다고. 이렇게 될 수가 없다고. 근데 다 깼는데 검찰이 그 다음에 심지어 뭐까지 깨졌습니까? 동양대 PC가 증거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도 깨져버렸어. 법원이 공식적으로 그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판단 내리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을 건너뛰어 버렸어요. 판단 안 내려도 될 정도로 건너뛰어 버린 거야. 그게 뭐다? 아니 뭐 중간 단계 다 생략하고 위조 방법, 장소, 시간, 누구, 사람 누군지 다 몰라도 상관없어. 어쨌거나 나와 있잖아, 위조본이. 그래서 누군가가 위조했던 거고 쓴 거는 정경심이 썼네. 그래서 유죄. 이렇게 된 거예요. 밑에 그러니까 빌드업 하나도 없이 골키퍼가 뻥 차줬는데 그게 전방 공격수한테 떨어져가 골 넣었다 이거야. 그런 방식으로 했어요. 사실 이게 말이 안 되거든요. 자, 그런 방식을 또 쓰겠다는 거죠. 이거 김경수 지사에서도 비슷한 논리가 쓰였어요. 근데 이거는 말이 논리지, 이거 사실 뭐 이름을 일컬어서 논리라고 하지, 이거 사실 개떡도 아니야. 이게 뭐 말이야, 이게 망구야고. 이게 이런, 정경심 교수의 경우는 그래요. 최성해 총장이 나는 표창장 발급하지 않았다 라는 그 말 한마디를 100% 신뢰한 상태를 전제로 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수 있다는 거는 아예 고려 자체를 안 했어.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을 수도 있다라는 걸 밝히려면 뭐 표창장이 실존하느냐 안 하느냐, 그리고 그 표창장이 위조본이냐 아니냐를 확인하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 근데 그걸 확인을 못 했잖아. 그렇다면 사실 이거는 입증 불가능이에요. 유죄 입증 불가능. 따라서 이건 무죄 선고가 되는 게 당연히 맞았다고. 그런데 중간 단계를 휙 건너뛰어 버렸다는 거니까 이게 사실 이거 법리 이런 건 법리도 아니고 논리도 아니고 이런 거 보고 궤변이라 그럽니다. 궤변. 근데 이런 궤변이 법정에서 통하더라니까. 통했어요, 지금까지. 그게 지금의 법정 현실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재판도 그렇던 겁니다. 검찰은 다시 한번 이런 방식을 노리겠다는 거예요. 재판에서의 뻥축구를 노린다는 거죠. 황당하죠. 바이런 레옹님, 판세 나도 충분히 하겠다. 그렇죠. 자, 뭐 사실 우리가 이 정경심 교수 표창장에 대해서는 할 말이 진짜
산더미같이 쌓였지 않습니까? 아, 봉사활동 표창장 그게 뭐라고 누가 위조를 합니까? 딴 데 가서 얼마든지 받아올 수 있는데, 아니 뭐 그런 거 누가, 아니 봉사활동 표창장 분들이 안 주는 데가 있냐고. 가서 한 몇 시간만 삐비 되면은 그거 줘. 너 안 주는 데가 어딨어. 근데 그 표창장을 위조하기 위해서 그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다고? 사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게 말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검사하고 판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유죄 선고를 내렸고 그게 4년이야. 솔직히 이거 도련놈이야, 도련놈. 그런 재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도른 거예요. 더군다나 그게 그런 논리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기각 판결을 한 그 대법관들, 야, 제가 볼 때는 이 대법관이 아니라 이 새끼들은 대바보야. 대밥관이야, 대밥관. 밥만 처먹은 거지 뭐. 자, 오밤중의 뉴스. 자, 제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은 이 부분입니다. 검찰은 아마 이런 식의 논리를 이용해 가지고 또 재판을 끌고 가려 할 겁니다. 사실 이런 식의 방식으로 억울하게 감옥에 간 사람은 한명숙 총리도 있어요. 한명숙 총리 같은 경우에는 한명숙 총리가 돈을 받았다라고 하는 근거는 하나도 없었어요. 동생이 돈을 받았지. 동생이 받은 거는 네가 받은 거네. 어쨌거나 받았네. 그리고 받았다는 돈도 원래는 9억인데 동생이 받은 돈은 1억이었거든. 아, 동생이 받은 것도 받은 것이고 1억 받았으면 9억 받았겠지. 라고 해서 쫙 다 유죄가 인정돼 버린 아주 황당한 사례가 있었어요. 예, 여러분 기가 차지 않습니까?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예. 제가 말씀드린 이 방법, 빌드업, 입증을 착착착착 해 나가는데 중간 단계에서 막혀버리면 건너뛴다든지, 중간 단계 다 막히면은 그냥 뻥 축구처럼 마치 맨 앞에 최전방 공격수까지 그냥 바로 골을 갖다 줘버린다든지, 이런 방식의 재판을 한다. 그게 축구에서는 말이 되겠으나 재판에서도 말이 된다고 하면 그거는 황당한 상황 아닙니까? 근데 대한민국에서 말이 되고 있네요. 지금 그 상황을 검찰이 또 노리고 있네. 지금까지 재미 봤거든. 그러니까 또 한번 보겠다는 거지. 통탄할 지형입니다. 어쩌다 대한민국이 이 꼬라지가 됐는지 모르겠고, 대한민국을 이 모양 요 꼴로 만든 그 배경에는 대한민국의 판사와 검사들이 있다는 거 우리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개조하기 위해서는 뭐부터 해야 된다? 판검사부터 때려잡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첫 번째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가온누리님 오셨네요. 이 가온누리님이